1961년에 5.16 쿠데타로 이제 박정희가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저는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 뒤 그 경제 개발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분이 그 국정을 펴서 이 정부의 군사 정부에 호의적으로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개헌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지요. 그래서 삼선 개헌을 하고 그 개헌에 의해서 1971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4월에 있었는데 71년 4월에 야당에서는 그 40대 기수론이 나와서 이철승, 김대중, 김영삼 세 분이 경합을 했고 결국은 김대중이 단일 후보가 야당 단일 후보가 되어서 박정희와 그 경쟁하게 이렇게 구도가 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김대중과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그때 4월에 마지막 선거 유세를 김대중 후보가 장춘단 공원에서 했어요. 그때 장춘단 공원에 100여만 명의 엄청난 군중이 거기 모였습니다. 나는 그날 모든 일을 제쳐두고 거기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분과 멀리서나마 만난 처음 이 만남이라고 보겠는데 그때 김대중 후보의 말씀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번 선거에서 박정희가 되면은 대만의 총통제처럼 한국은 다시는 민주적 선거가 없는 그런 독재 시대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게 바로 그 뒤에 유신 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지금 기억하는 것이 한국은 남북한의 평화가 절대 필요하다. 이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미소 일중 4대국의 보장하에서 한국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는데 그게 바로 그 뒤에 쭉 이제 노무현 이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남북 간에 쭉 지속되어 왔던 육자회담 이것이 바로 그 사자에다가 남북한을 포함한 것이 육자회담이거든요. 참 지금 생각하면 김대중 후보의 그 말씀이 참 성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분 말씀이 그때는 지방자치가 없었어요. 지방자치를 꼭 실현하겠다. 그리고 남녀 간의 성평등을 꼭 이루겠다. 이걸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쭉 그 길로 왔고 그래서 그때 김대중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확고히 내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 뒤에도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는데 첫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때 선거 결과는 박정희가 53%, 김대중이 45%에서 박정희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됐죠. 제가 그 뒤에 한국은행에 쭉 다니다가 1972년 1월 달에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뉴욕주의 얼버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의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과 처자식은 모두 한국에 두고 혼자 기숙사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해 10월 달에 한국에서 유신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10월 유신이라는 게 그때 보니까 엄청난 독재를 지향하는 그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관권 집단에 의해서 체육관에서 선거를 하고 임기는 6년이고 재선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국회의원은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모든 법관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 해상권을 갖고 이러니까 꼭 나치 히틀러 이상의 영구 집권적인 독재를 꿈꾸는 이런 유신 체제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는 그때 공부에 전념해서 딴 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마음이 부글부글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 생각을 하면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72년 10월 달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73년 8월 8일 날 도쿄에 있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2210호실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을 정보부가 납치해간 사건이 일어나서 바로 그것이 미국에 있는 신문, 텔레비를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어요. 신문에 일면 기사로 모두 보도되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학교에 가도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집에 빨리 와가지고 그 기숙사에 와서 이제 그 TV를 보는데 미국에서도 시시각각으로 그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납치해간 자리 뭐 이런 모든 사진과 함께 나중에는 미국이 거기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것도 나왔고 그 뒤에 헬리콥터인가 뭐 비행기가 뭐 그 날라서 그 뭐 배도 확인을 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계속 거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김대중을 동교동 집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 초췌한 모습의 사진이 나왔어요. 동교동에 처음 돌아오셔서. 그래서 그래도 생활을 하셨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한편 다소의 안도심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한 박정희가 결국은 79년 10월 26일 날 11.6 사건으로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되는, 말하자면 독재자의 말로를 가게 된 것은 참 지금 생각하면 사필 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와 연결된 근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저걸로 보면은 지난 50년 동안에 물가가 50배 올랐어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125배가 올랐어요. 근데 집값은 3,000배가 올랐습니다.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서울 집값은 2배 반이 됐어요. 이와 같이 집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집값 문제는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어 있고,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원인이 되어 있고, 빈부격차의 근본 원인이 되어 있고, 또 삶의 질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면 생활비가 비싸고, 생활비가 비싸면 생활비 가운데 집값이 차지하는 비율, 주거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문화생활비로 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싼 나라는 모든 나라가 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집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 다 실패한 정부가 돼요.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한 사례가 바로 노태우 정부입니다. 5대 신도시 개발을 해서, 그때 1년에 20%씩 집값이 막 폭등하던 시기에 신도시 건설을 해서 여의도에 20배 되는 신도시를 건설해서, 그때 서울에 있었던 주택의 아파트의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급을 쏟아내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게 12년 동안 집값이 안정을 유지했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최장기 집값 안정 시대가 그때입니다. 그때 성공한 것이 유일하고, 그 뒤에는 어떤 정부도 집값이 오를 때 그 문제 해결을 못했고, 또 우연히도 집값 폭등은 진보 정권에서 나타났어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정권이 무너졌고, 문재인 정부도 집값 폭등으로 무너졌고, 지금 다시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집값이 또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자면 우리가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공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에서 그 넉넉한 공급량을 쏟아낸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안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도 서울에 특히 단독주택존 이쪽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아주 쉽게 모든 규정을 풀어주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단독주택존을 고층 아파트촌으로 재개발하는 일, 또 지금 3기 신도시가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약속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고향의 창릉 지역이나 남양주의 신도시 지역이나 5년 전에 지정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분양하도록 재촉을 한다든가, 그리고 수요 쪽에서 가수요를 차단해야 돼요. 가수요는 집을 살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이재 수단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 이걸 차단해야 돼. 이걸 차단하려면 뭐니 해도 첫째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선진국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를 대폭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복원시키고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을 적절히 조절하고 이런 조치가 함께 가서 안정시키지 않으면 아마 이 정부도 어려움에 부딪히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사실은 중앙대학에 그해 1월 달, 그러니까 87년 1월 달에 중앙대학의 대학원장으로 발령을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초대 경제수석으로 오라 이렇게 연락을 받고, 저로서는 노태우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한 번 만난 일도 뭐 없었는데 사실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 가게 됐나. 그런데 난 지금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어떻게 돼서 그랬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거는 경제계 여러 군데서 그 추천이 있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그때 이 호남의 차별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그런 문제를 완화하는 의미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로서 내가 갔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막상 청와대에 가서 보니까 경제비서실에 그러니까 서기관 이상,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 비서관이 약 20명인데 그 가운데 전라남북도 포함해서 호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경제수석비서관만 하나 있고 그 밑에 그 비서관들은 호남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다 알아보니까, 전부 가져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직원 가운데 타이피스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그 호남 차별이 그때 심했었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나는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도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 문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수석 비서관에 호남 사람 2사람을 넣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제비서관에 내가 있고 행정비서관에 이연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혁회장 나중에 한 사람. 그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지역차별이 대폭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5년간이었고, 이것이 한 걸음 더 해결에 가까워진 것이 노무현 때고 문재인 때고, 이때 와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이 이제 참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있었죠? 왜냐하면 나는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나는 김대중을 난 그 쭉 지지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노태우가 신군부로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다.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하나의 그 경제 말하자면 경제를 다루는 교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부에 가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면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참여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갔을 때가 1988년 2월입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200만 호 주택을 건설하겠다 하는 것을 공약을 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4,3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 문제, 입는 거하고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주가 문제예요. 집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가지고 집값이 매년 20%씩 오르는 폭등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집값이. 이러기 때문에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그럴 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는 그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집값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0만 호 건설이라는 건 다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보통 한 4, 50만 호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뭐 4대 5배를 건설하겠다는 거니까 엄청난 규모인데 이것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여서 이 과제가 경제수석인 나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나보고 이 200만 호 건설을 하라. 저는 이제 그 당시 다른 일도 많았지만 이게 제일 큰 일이어서 매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구상을 하는데 우선 먼저 서울에는 200만 호를 건설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밖으로는 그린벨트가 쳐 있어서 그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200만 호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단 한 길밖에 없다. 그거는 그린벨트 밖으로 나가서 거기다 신도시를 짓자. 신도시를 지어가지고 서울에서 지하철을 뚫자. 지하철을 와가지고 30분 내에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서울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지금은 조금 저 강남 쪽으로 간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내거리에는 조그만 개화로 된 그 무슨 비석 같은 뭐 이런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측량의 원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측량이 그걸 원점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원점으로 해가지고 25km에 컴파스를 돌려서 뺑 돌려서 이렇게 지역을 보니까 거기에 걸리는 지역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인천 중동 이게 모두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로 주택공사로 하여금 땅을 잡도록 토지를 측량해서 잡도록 지침을 주어서 잡은 다음에 그 시공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작업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께 매일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재가를 했는데 반대가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가령 분당 같은 데서는요. 분당은 그때 평야 지역에 화훼 단지, 꽃을 뭐 가꾸고 이 비닐하우스를 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무슨 뭐 저 가구 공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고, 서울에 있는 그 지주들이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한다고 농기구를 들고 경부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겁니다. 그게 교통이 막혀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 불러가지고 그걸 풀어내고 아무튼 뭐. 그리고 일산은요, 이와 반대로 500년, 600년 대대손손이 살아온 집성촌 농촌입니다. 순수한 농촌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모두 허물고 거기다 집을 지으려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게 반대하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들의 표로 이제 뭐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국회에서는 여당하고 야당이 함께 합해가지고 5대 신도시 건설 재검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각 불신임안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상황을 아무튼 이겨내고, 아무튼 그걸 밀어붙이기로 뭐 딴 길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걸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거 시작한 지 3년 동안에 집을 짓기 시작해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건설한 5대 신도시가요, 여의도의 20배, 1,500만 평의 그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때 여기서 건설해낸 아파트 수가요, 그 당시 서울 시내에 있었던 전체 아파트의 80%에 해당하는 물량을 거의 쏟아냈습니다. 이게 쏟아내면서 오르던 집값이 그냥 팍 떨어졌어요. 한 2년간은 마이너스가 됐고, 그 뒤에도 10년 이상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기 집값 안정 시대가 그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집값 폭등을 막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뒤에는 어떤 정권도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 노태우 대통령은 사실은 신군부의 2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막상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이 성품이 군인 스타일이 아니고 예능이나 뭐 이런 데 적성에 맞는 그런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아주 그 민감하고 문학소년 같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난 좀 특별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신군부 쿠데타에 참여한 그 죄과가 크지만, 일단 그 집권하고 나서 우리나라 발전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꼽아줄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모든 가령 특히 그 박정희나 전두환은 산업화, 공장 짓고 뭐 이러는데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면, 노태우는 민생 SOC, 그 국민 생활에 필요한 그 간접 자본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부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인천 공항 건설, 그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각종 말하자면 미세혈관처럼 도로에 지역에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것을 완성시킨 것이 이 노태우입니다. 이래서 이런 점에서 그 가령 댐 건설이라든가 모두 이런 것이 많고, 그래서 그런 점에 공헌이 있고, 또 하나 이분이 우리나라에 남긴 큰 업적은 북방 외교입니다. 이 사람이 남북 대화를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이 당시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걸 해냈습니다. 1991년에.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는데 합의를 하고, 그리고 민족 화해, 평화 통일을 남북 간에 약속하고 이런 걸 뚫었고, 다음에 대중 외교, 중국과 외교, 그다음에 소련과 외교, 이걸 이제 그분이 모두 해내서 이런 점에서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고, 다만 그분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죄과는 이건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금융실명제는요, 이건 보통 결단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 때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또 저도 그 경제수석으로서 그걸 건의를 했고, 그 당시 기획재정부인가 뭐 재경부인가에서도 강경식 장관이 그거를 건의를 했어요. 그걸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그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다가 노태우 대통령도 오케이 해서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정치가 돈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 정치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YS 때 와가지고 이게 단칼에 이걸 해내서 참 우리나라 이 금융시장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이 공헌을 했어요.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를 맑게 하고 또 정치를 민주화하고 하는데 YS 공헌은 난 매우 컸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3당 합당으로 인한 민주 세력으로부터의 그 불만, 이것이 있었고, 더 크게는 IMF 외환위기를 자초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잘못 했다는 그런 역사적 평가를 남긴 것이 흠결입니다. 네. 제가 그 건설부 장관을 그만두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때 내 뒤를 이어서 고병우 장관이 들어왔어요. 고병우 군산 출신 고병우 장관이 이제 들어와서 그때 나는 중앙대학 교수 때인데 YS에게 이 주택공사 이사장 자리를 추천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는 비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로서 겸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하겠다고 그랬고, 그걸 YS가 이제 받아들여서 제가 그 이사장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97년에 이제 의원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미 우리나라 산업은 박정희 정권 이래로 계속 그 의체로 빚으로 계속 공장을 지어와서 우리 산업이 전부 사상 누각이었어요. 말하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 400%였습니다. 400%라는 이야기는 빚이 내 자기 자본의 4배라는 이야기입니다. 400%나 되고 국제 수지는 계속 적자가 누락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97년경부터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달에 97년 1월달에 한보하고 산미가 이미 도산을 했습니다. 도산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97년 7월 달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쇄 부도를 국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IMF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그래서 국가 부도를 막게 그걸 막아 달라고 해서 IMF가 그걸 막아준 겁니다. 이 도미노 현상이 그 파급 효과가 당장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0월 달에는 우리나라 그때 재벌 순위 9번, 9번째 순위였던 기아 산업이 쓰러지고 쌍방울이 쓰러지고 혜태가 쓰러지고 연달아서 기업들이 쓰러지고 가면서 드디어 11월 21일에 김영삼 대통령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때 그러니까 한 달 뒤인 12월 18일에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한나라당의 이해창 총재하고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대결을 하고 거기에 국민신당의 이인재 씨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DJP 연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아슬아슬하게 됐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40.3%, 이해창 총재가 38.7%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일산에 있는 그 당시에 사저가 일산에 있어서 일산에서 그날 아침 일찍 많은 군중들이 거기 몰려가서 집 앞에 모여 있을 때 앞에 나와서 손으로 인사하던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텔레비전으로 내가 볼 때 선한데 그런데 실제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 다음 3월 돼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당선인 신분으로서 IMF 외환위기 뒤치다거리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기업이 무려 3만 개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오게 됩니다. 은행이 그때 33개였는데 이 중에 11개가 퇴출되고 22개만 살아남고 은행원은 42%가 모두 감원
되고 재벌이 그때 우리나라에 30개였는데 30개 중에 16개가 도산하고 14개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이런 구조조정을 김대중 대통령이 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걸. 이걸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내서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최초로 정리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그 뒤에도 없어요. 그 전에도 없고. 딱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노사정 타협 때 처음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는 실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전망을 강화해주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그 정부 정책을 뒷받침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서 2년 만에 경제를 완전히 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9%인데, 그 다음에는 경제 성장률이 9.5%, 또 그 다음에는 8.5%,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기적을 우리가 이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 평교수로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 학장직이나 이런 거 다 그만두고 평교수로 있을 때인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저로서는 참 기뻤지요. 그래서 맨 먼저 제가 참여한 것이 제2 건국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98년 IMF 외환위기 때 바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국민들이 모두 단합해서 극복하고 경제를 재생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것이 제2 건국운동의 역사적인 소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운동을 하는데 제가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강의가 없는 날은 전국 방방곡곡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이게 기업체, 대기업이면 뭐 이런 기업체, 군 부대, 사단 사령부까지 전부, 뭐 진해 해군 사령부까지 뭐 그냥 어디 안 간 데가 없고, 경찰 본부뿐 아니라 경찰서 돌아다니면서 이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그랬죠. 이런 역할을 제가 했고, 또 하나 제가 그 당시에 역할을 한 것이 공적 자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적 자금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2만 개의 기업이 쓰러졌다고 말씀드리고, 뭐 그중에 10여 개의 재벌이 쓰러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쓰러지는 기업 가운데 살려야 할 기업들이 많았어요. 어쩌다가 지금 쓰러졌지만은 멀쩡한 기업이 쓰러지니까 그 살려야 할 기업들은 돈을 주어서 살리고, 또 쓰러지는 기업들은 누군가 그걸 받아줘야 할 겁니다. 그게 파산지면 그것을 이제 정부가 받아들이고, 이런 일을 하는 그 일종의 소방수 역할이죠. 그런 기업 구조조정의 소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160조라는 자금을 정부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 자금은 정부가 장기 공채를 발행해서 그래서 걷어들인데, 문제는 이 160조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기업에 넣고 어떤 기업을 살리고 어떤 기업을 인수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관리위원회에 정부 측 위원장이 있고 민간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위원장은 재경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민간위원장이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톱이 돼서 그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이거 모든 걸 결정해서 하고, 그 당시에는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국회에 늘 불려가서 국회 질의에 답변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는 1971년 장춘단 공원의 유세 그 무렵부터 존경했지만 한 번도 직접 만난 일도 없고 직접 이렇게 대화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2001년에 중앙대학에서 만 65세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2002년 2월 달에 청와대로부터 다음 한은 총재로 임명한다는 내정 통보가 왔어요. 그때 한은 총재는 전철환이라는 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분은 나의 그 대학 후배고, 그분은 전북 익산입니다. 나하고도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면서 그 후임으로 내가 지명이 되었는데, 우선 저로서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내가 청와대 수석도 해보고 장관도 해봤지만 그 어느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느꼈는데, 그것은 한국은행이라는 곳이 내가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가서 내 가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자리고, 또 나를 미국 유학을 보낸 것도 한국은행이었고, 그런 데가 은혜를 입은 그런, 또 10여 년간 내가 거기 근무를 한 그런 곳인데, 그곳으로 내가 가서 금이 환영이랄까, 내가 다시금 지금 일을 한다는 것이 퍽 재미가 있었고 기쁘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내가 한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이번 가서는 한국은행에 내가 빚을 갚아야겠다. 내가 그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와 우리 한국은행에 내가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이 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내가 거기 가게 되었는가? 내가 대통령을 직접 내가 알거나 뭐 만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나는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한참 뒤에야 조금 이제 그게 풀렸는데,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제2건국운동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장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특히 제가 국회에 나가서 답변하고 질의응답하고 뭐 이 모든 거 한 것을 대통령께서 보였다는 겁니다.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그 뒤에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경제학회장을 했는데, 한국 경제학회장을 했는데, 전국 경제학회장들 점심 초대가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학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 개 돼요. 근데 그 중에 대표 학회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경제학회는 크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 참석을 했죠. 그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번 악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만날 때는 돌아가면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기억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이제 대통령을 이제 한번 보고 가고 그랬죠. 그 또 한 가지가 구체적으로 참 에피소드랄까 그런 게 드는데, 그때 내가 교수로서 집필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였습니다. 총재에서 그만두고 나서.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렇고 방송이나 이 신문에 참 많이 했어요. 신문에 기고를 안 한 신문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그때 한국일보에 송현 칼럼이라는 걸 쓰고 있었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칼럼인데, 그 칼럼에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인플레 정책을 써라 하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돈을 무제한 풀어라. 물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때 금리가 25%였습니다. 살인적인 금리죠. 환율이 800대 1이었던 것이 2000대 1까지 갔어요. 그러니 살아남을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이 쓰러지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흑자도산,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 때. 그 내가 주장한 것은 여기서 멀쩡한 기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걸 살려야 한다. 그래서 우선 돈을 풀어서 돈을 공급해라. 그래서 흑자도산을 막자. 그러면 돈이 그렇게 풀리면 물가가 오를 거 아니냐. 저 대답은 물가 물론 오르지만 크게 오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경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불경기이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고비가 넘으면 돈을 거두면 된다. 그런 것이 내가 주장한 그 요점입니다. 거기서. 근데 나도 놀란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신문 사설까지 꼼꼼히 본다는 거예요. 난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읽으시고 본인이 이게 참 특이하다. 돈을 무작정 풀으면 그래도 되는 것인가 그러는데 그러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다음 경제장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고 어떤 교수가 어디에 돈을 무작정 풀어라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뒤에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토론을 굉장히 즐겨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경제장관이 장관 중에 한 분이 전북 부안의 진념 장관이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길래 자기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옳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엮어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나를 지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 이제 총재로 이제 발령을 받고 한국은행에 가서 4년 동안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 보람 있게 했고, 그래서 특히 내가
거기 가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행 금리를 정하려면 지금 재경부에서 전화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랬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예산을 하나 쓰려면 전부 재경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근데 그건 성공했습니다. 가서 한국은행법을 고쳤습니다. 고쳐서 지금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이 자동으로 되도록 해가지고 정부에서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산도 독립을 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 가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화폐개혁입니다. 흔히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고치려고 한 것은 우리나라 돈이 너무 큽니다. 지폐가 너무 크고 그리고 그 위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화폐를 전부 새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고액권이 없었습니다. 10,000원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10만원권, 20만원권 수표를 넣고 다녔어요. 근데 이 수표라는 거는 3년 동안 은행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 비용이 비쌉니다. 늘 이거 유통은. 그래서 이걸 빨리 고액권을 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발행하는 것이 하나고, 세 번째 화폐 개혁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화폐 단위 절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원짜리 동전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도 지금 1300대 1 뭐 이러잖아요. 이런 세 단위 환율은 세계 선진국 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0대1로 1000원을 1환으로 이걸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리데이까지 정하고 전부 마련을 했는데 그거는 못하고 결국 그때는 이미 노무현 정권이 됐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은 신권 발행은 했어요. 지금 쓰는 돈은 전부 그때 바꾼 겁니다. 신권 발행은 했고 그 다음에 된 것이 10만원권은 못하고 5만원권은 했어요. 5만원권은 발행은 그때 그래서 된 겁니다. 5만원권도 10만원권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그때 10만원권이 김구 선생을 초상화로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그거 안 된다. 이승만 같은 모르지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건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크게 나눠서 두 토막으로 가를 수 있어요. 처음 그 후진국 단계에서 중진국 단계,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 단계가 있고, 하나는 중진국 단계에서 이제 선진국 단계로 가는 이게 성숙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가 있고 두 가지로 가를 수 있는데, 이 초기 단계 산업화를 한 것이 박정희입니다. 근데 후기 단계, 성숙 단계,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경제 발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우선 IMF 외환위기를 극복을 했고, 다음에 IT 선진화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고속망 있잖아요. 이게요, 가령 나도 놀란 건 미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태국에 가도 한국처럼 이게 안 돼요. 한국은 즉각 즉각에 접속이 되잖아요. 미국 가도 그게 안 돼요.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건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 IT 입국입니다. 지금 마치 요즘 이재명 정부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그건 나 잘한다고 봅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에서 바로 IT 입국을 해서 그걸 고속망을 그때 깔은 거예요. 그게 참 엄청난 그 공헌입니다. 우리나라 저거에.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해낸 겁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얼마씩 주고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 그때 처음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아주 최 빈곤층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노사정 대타협 이거 이룬 거 이게 전무후무합니다. 과거에도 못했고 그 이후에도 누구도 못해요. 내가 요즘 와가지고 이 새 정부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내가 방송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노사정 대타협을 다시 이루자.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그러한 대타협 이게 지금 또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로 보면은 중진국에서 선진국까지 가는 그 길을 깔아놓은 분이 김대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 큰 공헌은 남북 평화 정책입니다. 참 이거는 영명한 그분의 판단이 아니었으면 안 될 겁니다. 햇볕 정책.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참 열매를 맺고 남북 교류, 남북 삼봉,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개성공단이 열리고 이 모든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깔아놓은 그 거여서 이런 역할이 있었다. 세 번째 제가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싶은 것은 용서하는 정치입니다. 용서하는 정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부 보복하는 정치였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정치를 했어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지만 박정희는 김대중을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미국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벌써 바닷속에 넣었을 거예요. 그런 박정희 기념관 건립 추진 명예위원장을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이 맡았어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도 김대중을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니에요. 사형 선고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을 했습니다. 물론 사면 저거는 김영삼 씨가 했지만 그 사면하도록 그걸 그 당선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사면을 시킨 거는 김대중입니다. 이래서 심지어 나도 직접 들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 대통령을 그만둔 뒤에 가장 편안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용서하는 정치, 이것을 깔아준 것이 김대중 정부고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에서 김대중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한국은행 총재로 있을 때는 그분이 나를 총재로 임명을 했지만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나 이런 데도 내가 나가지 않고 일부러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과 가깝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동교동으로 가신 뒤에 나는 총재직에 있으면서 자주 대통령을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뵙고 경제 현안을 보고드리고 그러면서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그리고 더 가까워진 것은 나도 퇴임한 뒤에 두 사람이 다 야인이 된 뒤에 그때는 동교동 여기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김대중 평화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 평화센터 고문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맡으라 해서 제가 고문으로 있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여기 평화센터 고문을 하고 있는데 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여기에서 평화센터 임원회의가 있을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난 여기 참석을 합니다.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나에게 의뢰의 지명해서 현황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질문을 하고 그게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 비서진에게 그 내용을 적도록 하고 뭐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개인적으로 더욱 가깝게 지낸 것은 우리 부부가 김대중 대통령 네 분을 모시고 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만나서 회의도 여러 차례 많이 하고 특히 동교동 평화센터에서 제가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해서 대통령께 브리핑하고 이러면서 두 가지를 특히 느꼈어요. 하나는 대통령까지 역임하셨으면서도 이 배우려고 하고 탐구하려는 그 자세가 철저하다. 마치 어디 초중등 학교의 모범생처럼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가지고 의문나는 걸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자세가 참 놀라웠습니다. 대개 그 정치인들은 자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난 보는데 난 물론 뭐 만나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듣건대는 만나면 상대방 말할 기회는 안 주고 자기 할 말만 그냥 해버리는 그러기가 쉬운데 이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경청하고 그런 진지하게 모범생 같은 그런 자세가 아주 특이하다 이런 걸 느꼈고 두 번째로는 아주 실용주의적인 판단 자세, 모든 판단을 아주 실용적으로 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유명한 어구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인적 현실 감각과 이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장 실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고를 때 무슨 그 인연이라든가 연고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떠나서 순수히 효율 중심으로, 실력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아주 그런 자세, 아주 이런 게 투철하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으면 딱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런 자세가 아주 참 돋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이재명 대통령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참 그런 분이에요. 참 어찌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꼭 이 사람은 대통령 시켜야 되겠다고 찍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려움에 닥쳐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못 가게 되면 누군가가 도와서 그 길로 가게 하고, 가장 단적인 예는 이번에 심지어 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자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 가는 비단길을 깔아주기까지 하는, 만약 이렇게 되는, 또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도 아무튼 교묘히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넘어가서 대통령으로 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무튼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난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난 굉장히 그 많은 그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행정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분은 시장 때부터 그냥 별짓을 다 하고 별일을 다 당하면서 그 다음에 또 도지사로 이런 모든 걸 겪어서 자기 개인이 또 지금까지 살아나온 역사와 이게 겹쳐서, 또 그분은 중앙대학의 저의 어떻게 보면 제자입니다. 겹쳐서 이런 그 행정력과 개인적인 그 역사를 가진 분이라 집권을 하면 대통령을 참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편 했지만, 한편 걱정한 것은 너무 그 사람은 과거 어려서부터 그 개인적인 사정과 또 지금까지 과정에서 이른바 투쟁의 역사, 생존을 위한 엄청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조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좀 편향되지 않을까, 국민으로부터 좀 이렇게 너무 좌쪽으로 갔다고 하지 않을까, 너무 포퓰리즘, 인기 영합 쪽으로 갔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 내가 3년 전에 그 장차관들 100여 명 모임으로 국정 연구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물론 저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만 제가 먼저 제기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 그 당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겨룰 때, 그때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이 낫다는 판단하에 이재명 후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장차관 모임에서. 그랬지만 그때도 조금 찜했던 거는, 그때 윤석열이보다는 분명 낫다는 확신하에 그랬지만,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은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는 그런 그 걱정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그분이 중도 보수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그게 바로 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고, 그뿐 아니라 실제 그걸 하고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걸 볼 때, 아, 이제 안심이 좀 된다. 이대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 보세요. 쉽게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지금 동족이라는 걸 거부하고 통일도 거부하고 완전히 적대 국가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남북 간의 전쟁을 막으려면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개성공단을 없애버리고 중단하고 했던 그 세력이 지금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거 없이는 국내 경제도 안 되고 대북 정책도 안 된다. 강력한 리더십.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강력한 리더십이란 뭐냐?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행정과 입법이 손이 맞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근데 나는 지금이 그 시적기라고 봅니다. 정부와 입법기관이 손발이 맞아 있고 대통령이 그 의지가 있다고 봐요. 중도 보수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대로 가되 아까 제가 걱정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 말하자면 너무 인기 영합 쪽으로 포퓰리즘으로 가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길로 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은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경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솔직하고 아주 가식이 없는 그런 성품으로 매사에 아주 개혁적이고 그리고 서민적인 그런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수석을 하면서 그 뒤에 또 장관을 하면서 청와대 여러 번 거기 가서 회의에도 수없이 많이 참석을 했지만 사저에서 하는 회의에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모두 공적인 공간에서 하는 회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중요한 회의는 사저에서 했어요. 그 자기 살림집이죠. 거기 이제 가서 저녁에 하는데, 거기 여러 번 갔죠. 가면 거기 그 회의에는 아주 정부에서는 재경부 장관, 그리고 국회 쪽에서 정책위 의장, 하는 총재, 그리고 필요할 때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이 모두 참석을 하는데, 가면은 상의도 다 벗고 그런 거 다 벗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담배 태우면서 이제 회의를 하곤 하는데, 그 가운데 예를 들면 한 번은 이 카드 사채 문제로, 카드 회사채입니다. 카드 회사채 문제로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근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경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카드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카드 발급을 하도록 권장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시장 바닥에 나와서 펴놓고 카드를 모집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카드 회사들이 카드 거래에서 쓰는 데서 오는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카드 사채놀이가 아주 수익이 많았어요. 그때 카드에서 돈을 빌리면 20%였습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고금리 장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미 붙였단 말입니다. 카드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카드 대출을 해주는데 카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딸리는 거예요. 돈을 더 써야겠는데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카드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카드 회사채는 카드 대출을 담보로 해서 회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카드 대출한 걸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카드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 회사채는 누가 사가느냐면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사간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가 워낙 나빠서 불경기가 심해지고 카드빚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카드빚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빚이 부도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카드 돈놀이를 한 것을 회수를 못 하게 되니까 자연히 카드 회사채가 이게 부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카드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이런 게 모두 다 부실화되면은 은행이 위험하고 증권회사가 위험하고 이렇게 돼서 소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총재인 나도 그렇지만 정부 쪽에서 온 사람들도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카드 회사채가 부실화함에 따르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막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두 토론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융을 안정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걱정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참 듣고 있다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아니 그 카드 회사채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카드빚을 내고도 못 갚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은행이나 이런 데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됐지만은 이 카드채 빚을 지고 못 갚는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들 이것이 나왔어요. 그 대책이 그때 금리를 내리도록 하는 이러고 그리고 신용 불량자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신용불량자들도 구제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와 같이 서민들을 아끼고 걱정하던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득을 본 것은 부자들이고 손해를 본 것은 가난한 계층이다. 이게 일종의 역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을 아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은 더 어렵게 되고 부자들만 더 득을 봤다. 왜 그러느냐? 집값 때문입니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걸 진정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값 때문에 노무현의 역설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이 배는 서쪽으로 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쪽으로 가서 부유층만 잘 살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그게
차이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더 그 실용적으로 사색하는 입장이고 폭이 넓습니다. 이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넓고 이런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층에게 더 직접적으로 좁혀서 앵글이 맞춰지는 그런 시각이다. 다시 말하면 서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더 갖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다 더 깊은 지식과 경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으로서 경제 쪽에서는 그분이 서민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더 강화했고 그리고 이 조세면에서도 이 부유층보다 서민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택 보유과세, 종부세 같은 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서 서민들보다 부유층에 부담을 더 주고 그랬죠. 그리고 특히 대북 관계에서 업적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집값 문제를 잡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대통령처럼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잃어서 그 다음 해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한테 정동영 후보가 참패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요. 이명박 정부는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분인데 전체적으로 이 총평하자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인 대통령이라기보다 기업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공인의식이 좀 부족했다. 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업가적인 측면에서는 가령 그분이 현대건설의 중동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건설을 키우는데 공이 이제 많은 분인데 시장이 되었을 때도 왜 청계천 사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은평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사업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위 건설업자적인 그런 능력을 많이 발휘했지요. 2008년에 금융위기도 비교적 잘 넘겨서 후유증 없이 잘 넘겼고 또 한 가지 그분의 업적이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그분이 해낸 겁니다. 이런 거면 성공했다고 보겠는데 그분이 아주 잘못한 거라면 첫째로 대북 정책의 실패입니다. 대북 정책에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습니다. 물론 그 관광을 중단시킨 거는 관광지에서 금지 구역에 들어간 우리나라 관광객을 북한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그전 같으면 그쪽에서 워닝을 하고 돌아가도록 했는데 그런 거는
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 넘어오면서 대북 강경 정책으로 선회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켰고 524 조치라는 걸 했습니다. 524 조치는 남북 교류를 일체 금지하는 거예요. 사람도 못 가고 돈도 못 가고 일체 교류를 안 하겠다 선언한 것이 524 조치입니다. 이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이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동결시킨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분의 윤리성인데요. 기업인이어서 말하자면 장사꾼이어서 윤리적 문제나 이런 그 공인의식은 그분이 좀 희박하다. 이런 거는 그분이 나스라고는 그 주식회사 이거 차명 자기 건데 이걸 자기 형 거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그 도곡동 땅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고 다음에 BBK 주가 조작 문제 막 이런 문제도 전부 그게 말하자면 명쾌하게 이걸 하지 않고 되게 장사하는 분들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법에 이제 이게 걸려가지고 비리, 뇌물, 횡령으로 해서 17년 그 징역형을 언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점이 좀 그런 좀 그분이 좀 잘못된 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2012년 12월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그 탄핵을 받아서 3년 만에 그만두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을 했구나 하기는 4년을 거의 채웠는데 이분 재임 중에는 끊임없이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라는 중동 증후군 전염병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이 성주의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태가 있은 데다가 이제 그 탄핵 최순실 사태로 사건으로 인한 탄핵까지 받으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공약을 했지만 예를 들면 경제 민주화, 창조 경제, 통일 기반 구축 이런 공약을 했지만 아무것도 성사되지 못하고 그러고 물러난 실패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때 제가 거기 자문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좀 힘을 보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방향은 대체로 다 좋았습니다. 많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도 있는데 그런 비판을 받은 것은 이 실용주의적인
그 정책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령 최저임금제가 되어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는데, 많이 올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려서 이 저소득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부족한 거죠. 현실적으로. 또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정하더라도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예를 들면 주 60시간을 하고라도 나는 돈을 좀 더 벌어서 우리 아이들 좀 가르치겠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길도 전부 막은 겁니다. 못하게. 이런 것이 문제였고, 또 예를 들면 대일 외교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가령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일본과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는데, 어느 선에서 이거를 마무리해서 대일 관계는 원만하게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나 이런 문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고집을 해서 대일 외교 관계를 어렵게 했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소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이 모두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데, 서생적 문제의식은 아주 투철한데 현실적 문제의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 두어 번 가서 대통령께도 이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실 그대로 상인적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사례도 다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점이 있고, 거기다가 그랬지만은 대북 관계도 아주 잘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큰 틀에. 그런데 집값이 이제 이게 폭등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이 국민으로부터 적지 않은 원성을 듣고 물러나 애석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